만약에 제가 대표님이고 저의 자녀인 저희 아들이 저희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등한 직급에 있는 이사님 두 분이 있었을 때 저희 아들에게만 만약에 상여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300만 원이 정확하냐, 500만 원이 정확하냐, 1000만 원이 정확하냐. 뭐가 맞느냐.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과세당국하고의 마찰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법령에서 보듯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맞춰서 그 부분을 법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로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없거든요. 임원의 급여를 책정할 때 주주의 목소리를 너무 침해하게 되면 과세당국의 입장으로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싱커벨 신들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저희 이 컨설팅계의 젊은 오빠, 지금 저희가 협약되어 있는 중기 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의 GS 사업단 총괄 사업단장을 맡고 계신 저희 이윤환 단장님이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동안이세요? 동안인데 이 동안인 얼굴에 반비례하게 컨설팅 경력은 벌써 15년 차 지금 넘으셨죠? 그렇죠. 네. 이제 15년, 이제 16년 들어가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어느 쪽에 좀 강점이 있으시냐면 우리 현장에서 바로바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그런 계산적인 프로그램 제작 이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도 지금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시간이 없어서 짧게밖에 못 설명드리지만 그 부분도 좀 요약을 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윤환 단장님이랑 한 10분에서 15분 짧게나마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심커벨님께 소개받은 이윤환 단장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과 우리 또 세무사님 또는 우리 FC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1등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한번 1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는 얼마를 해야 하지? 제가 한 15년 가까이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급여를 얼마로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법인과 임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보면 법인, 임원, 주체가 있는데 법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고 또 임원은 경영의 주체로 법인의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둘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임원들은 법인의 경영 또는 근로를 제공을 하고 법인은 그에 대한 급여와 보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보수를 책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보수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의 보수는 왜 지급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를 이사님이나 우리가 또는 감사님이나 우리 임원을 그렇게 총칭을 하는데 이분들이 받는 보수가 우리가 직원들이 받는 보수와 동등하다라는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증을 받고 보장을 받게 되지만 대표님은 실제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어떤 보호들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원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여기 앞전에 지금 보고 계신 어떤 화면을 보시면 상법 제388조에 이사의 보수편이 있는데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즉 이사의 보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주총회가 선결돼야 되고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에 그 부분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거꾸로 생각을 하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하는 보수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법령 볼게요. 상여금 등의 송금불산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인데요. 지금 보수화에는 우리가 매월 받는 급여성으로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상여금으로 해서 특정한 어떤 시점을 정해서 받을 때도 있는데 그게 보게 되면 43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지급하는 상여금 등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즉 송금불산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 항을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서 정관, 주준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즉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 결정이 된 부분에 의해서 초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이 부분을 다시 확대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에 의해서 결의가 된 상여금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가시는데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법인이 지배주주 등 여기에선 특수관계자들을 포함하고요.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즉 만약에 제가 대표님이고 저의 자녀인 저희 아들이 저희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등한 직급에 있는 이사님 두 분이 있었을 때 저희 아들에게만 만약에 상여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한 어떤 명확한 사유 없이 지급하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안 되는 것들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대표님들 과연 제가 만나면 대표님 급여 얼마로 하세요?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700만 원, 357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300만 원이 정확하냐, 500만 원이 정확하냐, 1000만 원이 정확하냐? 뭐가 맞느냐?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과세당국하고의 마찰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법령에서 보듯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맞춰서 그 부분을 법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로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매출이 10억인 회사와 100억인 회사와 1000억인 회사 또는 매출이 10억인데 어떤 곳에서는 당기순이익 1억 원이 나고 어떤 곳에서는 3억 원이 나고 그러면 둘 간의 관계를 똑같이 우리가 급여를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이 우리 회사에 지급을 할 때 법적인 요건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둘 간에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할 때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 중심을 잘 설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인세와 보수의 관계를 볼게요.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익의 일부를 임원에게 보수로 지급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법적으로 또는 이 부분을 세금으로 연결을 했었을 때 법인에서는 법인세가 줄어들고 임원들은 소득세가 올라가겠죠. 즉 법인의 이익을 일부를 임원의 보수로 주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세는 내려가고 소득은 올라가고 또 반대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 대표님들이 있어요. 세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 급여 책정하지 않겠다.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책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임원분들이 소득세가 올라가니까 난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또는 보수를 가져가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수를 가져가지 않음으로 인해 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의 법인세는 오히려 올라가죠. 즉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을 계산을 해보고 나중에 판단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종합소득세율이에요. 지금 보면 1,200만 원부터 10억 초과 부분까지 8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6%부터 시작을 해서 45% 구간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표시해 본 거기 7번 항목에 이렇게 보면 2017년도에 42% 구간이 생성이 됐고 2018년도에 40% 구간이 생성이 됐고 2021년도에 45% 구간이 생성이 됐어요. 즉 2016년도 이전에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얼마였었냐면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42%, 40%, 45%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대략 지금 7% 정도의 세율이 올라간 효과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죠. 원래 처음에 보면 1번에 6%, 1,200만 원까지 6% 세율, 그 다음에 4,600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 1억 5천까지 35%. 그러면 여기까지 봤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냐면 대략 10% 정도의 구간을 두고 올라가고 있어요. 6에서 15까지는 9%가 올라가죠. 15에서 24까지 9%, 24에서 35%까지는 11%. 즉 낮은 구간에는 10에서 조금 빼줘서 9%가 올라가고 높은 구간에서는 10%에서 1을 더한 11%가 올라가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3%, 2%, 2%, 3%. 즉 최근에 만들어진 세법에 의하면 그 구간은 10%씩은 올릴 수 없다 보니까 높은 구간에는 대략 2, 3% 정도의 갭을 두면서 오히려 세율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대표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주민세 10%가 별도라는 거예요. 즉 최저세율은 6.6%에서 최고세율 49.5%. 즉 10억 원이 넘어가면 49.5%의 세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즉 49.5%라면 5%라면 내가 만약에 1억을 소득이 발생을 했었을 때 대략 4,9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한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구간별로 이렇게 소득이 쪼개져 있어서 대략 아래쪽 구간에는 10%, 위에는 2에서 3% 정도씩의 세율의 어떤 갭 차이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게 법적인 구조를 본다고 하면 되게 복잡한 부분인데 이걸 또 단순하게 또 정의를 하면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보냐면 종합소득, 우리가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여기서 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0이라는 돈을 썼어요. 100이라는 돈을 쓰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판매를 120원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판매가는 매출은 120원이고 원가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소득공제는 이 원가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 산식에 대입해 본다고 하면 소득이 120원, 소득공제가 100원. 그러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20이 되겠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또는 어떤 여기에 발생하는 공제 항목이라든가 감면을 빼주면 우리가 내야 될 결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면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 또는 대표님이 주주로서 받는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 항목을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또 공제받는 항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인적공제가 사람 한 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개인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등등이 있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공제, 세액공제 부분이 있는데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 납부세액공제 등등등.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같은 소득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고 어떤 분은 높은 세금을 낸다. 이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제 때문에 그래요. 즉 공제가 높을수록 같은 소득이 있더라도 세금이 적다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매출 30억 또는 거기에 순이익이 2억 원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대표님이 계신데 대표님의 궁금증이에요. 내 보수를 얼마를 하면 적당을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보면 여기에 주체가 3명 있죠. 법인이 있고 대표님이 계시고 국세청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의 수익이 2억 원이 발생을 해서 1억 원을 대표님께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1,510만 원의 근로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4대 보험료 637만 원이 발생을 해요. 실제적으로 4대 보험료가 국세청으로 이게 귀속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전체적인 이 부분도 세금의 항목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급여 1억을 받은 대표님은 7,813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국세청에서는 1,510만 원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637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급여 1억을 뺀 법인에서 그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법인세 11%를 내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억까지는 법인세가 10%, 주민세 포함해 11%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 포함해서 11%가 되기 때문에 1,1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1,100만 원을 과세당국에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법인에는 이 1,100만 원을 뺀 8,900만 원이 유보금이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억 중에 법인에서는 8,900만 원 유보가 된 이 금액을 밖으로 엑시트를 할 때도 분명히 세금이 발생하겠지만 급여로만 발생하는 부분이 대표님은 7,853만 원을 1억 원을 받아서 세금 내고 수령하시게 되고 과세당국은 법인세 포함 근로소득세 등등을 포함해서 3,247만 원의 세금으로 징수가 되게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대로 이제 1,000만 원부터 우리가 2억 5천까지 한번 소득을 발생시켰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부터 1,000만 원 단위로 상승을 시켜볼게요. 9.1%부터 점점 위에 빨간 부분이 세금의 곡선인데 지금 점점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1억 구간에 봤을 때는 21.5%, 1억 5천 있을 때 26.3%예요. 즉 5천만 원 정도가 올라갈 때 대략 한 5% 정도, 1억에서 1억 5천까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노란 구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를 포함한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수령하는 금액과 과세당국에 징수한 어떤 세금의 어떤 부분을 본다면 1억 구간이었을 때 7,900만 원이 수령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나가게 되죠. 즉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항상 상관관계는 내가 수령하는 부분과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세금을 우상향하지만 계속 어떤 그 직선의 형태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게 돼요. 즉 아까 최고 구간이 49.5%이기 때문에 최고 구간을 향해서 가기는 하지만 최고 구간을 찍을 정도의 어떤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빨간 곡선들을 보고 아래쪽에 노란 곡선이 법인세를 차감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21.5%, 1억을 우리가 보조로 책정했을 때 그리고 1억 5천을 보조로 책정하게 되면 26.3%,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그 배당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급여를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오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급여를 1억을 받고 5천을 배당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그 숙제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답은 계산해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우상향하는 이 포물선의 곡선 중에 내가 과연 어느 부분에 나의 소득을 그 보수를 책정을 해서 세금을 내게 될 것인가. 즉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빨간 곡선에 있는 빨간 포물선이 아니라 아래쪽에 노란 선을 같이 보셔야 돼요. 즉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대표님이 급여가 보수가 올라가면 법인세는 내려가거든요. 즉 법인세는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라면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밸런스를 맞출까? 즉 1억 원이라는 부분을 내가 급여를 책정을 했을 때 법인세가 줄어든 부분을 감안을 하면 내가 10.5%만 추가적으로 내면 1억 원에 대한 소득세가 거기서 완결이 된다. 즉 나머지는 법인세에서 일부가 추징이 되고 법인세가 줄어들고 소득세가 올라가는 구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5천일 때에는 26.3%고 15.3%는 법인세를 차감한 이후의 소득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인은 대표님이 개인 사업자처럼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는, 즉 나와 나의 직계 가족들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도 법인에서 따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대표님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인지를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 주셔야 보수를 책정하는데 정확한 세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시뮬레이션 보여드렸는데 대표님 만약에 대표님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대표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대표님은 78.5%, 과세당국은 21.5%. 즉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 전에 1억 정도의 보수를 책정을 했을 때 대표님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78.5%, 1억에 78.5% 정도. 나머지 21.5%에 대한 2,150만 원은 과세당국의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죠. 즉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가 내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 78.5 대 21.5가 정확한 어떤 룰이라기보다는 내가 얼마의 보수를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계속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세당국의 21.5%를 더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결정은 과세당국이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플랜을 쓰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소득 구조의 주체의 구도를 보면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과 1대1의 관계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와 임원의 3자 구도가 되죠. 즉 과세당국과 법인, 과세당국과 주주, 과세당국과 임원. 즉 한 부분만 보실 게 아니라 새 어떤 주체의 어떤 구도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계산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절세의 어떤 순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단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의 주체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개인과 국세청의 양자구도, 개인 사업자는 개인과 국세청의 양자구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개인 대표와 국세청 간의 소득세 문제가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 주주, 임원, 국세청, 사자구도로 법인과 국세청, 두 번째 주주와 국세청, 세 번째 임원과 국세청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의 문제만 신경 쓰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첫 번째 법인과 국세청 간의 법인세 문제, 두 번째 주주와 국세청 간의 배당 소득세 문제, 세 번째 임원과 국세청 간의 근로소득세 문제, 그리고 나중에 임원과 국세청 간의 퇴직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각 소득 주체별 소득이 사회 통념상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인의 소득이 100인데 임원의 몫을 60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는 주주의 몫이 40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세청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임원의 몫 60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주주의 몫 40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같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근로소득세는 특별히 근로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타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그러므로 너무 많은 특혜, 즉 근로자성을 띠지 않은 대표님께서
보수의 형태로 너무 높은 보수를 책정하게 된다 보면 국세청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의 급여를 책정할 때 주주의 몫을 너무 침해하게 되면, 그리고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원이 입장에서, 대표님들이 대부분 주주이면서 임원이시죠. 그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으로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국세청 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인의 이익과 또한 사업의 특성, 단기의 자금 수요 계획 등에 따라서 모든 결론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 지금 뭐 단순하게 1,000만 원부터 2억 5천 정도까지의 어떤 시뮬레이션만 보여드렸지만 나는 이 부분이면 나는 만족하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공제를 얼마 받고 있는지, 소득공제는 얼마 받고 있는지, 또한 세액공제를 얼마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와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적정한 보수를 책정을 해서 나중에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 부분이 내가 책정만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얘를 책정하기 위한 전 단계, 즉 상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잘 준수했는지까지 명확하게 고려를 해야 보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대표님들이 받으실 수가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시간 보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배당은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수와 배당을 같이 묶어서 한번 계산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